제가 좀 할까요? 네네네, 변창배 네. 목사님 오늘 잘 보내주시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교회의 지성사에서 기독자 교수협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1966년 온양에서 모인 모임이 음, 사실은 70년대 기독자들의 민주화 운동의 못자리였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잘 네.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됐구나 하는 걸 잘 알게 됐고요. 제가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팩트를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교파 분립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기독교에 교파가 많습니다. 2018년에 문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2개입니다. 근데 불교는 훨씬 많습니다. 불교는 약 4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한교총이나 이렇게 불교도 연합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종단이 30개고 사찰이 리스트가 승려와 사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이 182개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약 80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음에라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지적을 당할 팩트이기 때문에 잘 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수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라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KSCF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KSCF뿐만 아니라 또 기독자 또는 이제 EYC. 세속가 신학 또는 토사카 신학 등의 여러 가지 에, 변화가 WCC나 KSC, WSCF나 이런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그런 성장의 토양이 마련됐다는 건 좋은 착안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외국에서의 영향도 자생적인 내부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양자를 잘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강하게 외국에서의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그걸 수용하고 또 발전시킨 분들이 어떤 창의성, 창조적인 노력은 훨씬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어, 예, 요 두 번째 건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팩트 체크해 주신 거는 제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네. 네, 이제 어디서든지 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접목 속에서 자생적인 동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앞부분을 강조했던 건 원래 KSCF 아니면 뭐 기독자 교수협회 하면 배경 없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그룹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연원이 됐고 개신교 이 기독교라고 하는 범세계적 그 기구 내지는 그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접목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사상적 지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경제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개신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입니다. 그걸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 사회화하려고 했던 결국에 이제 토착화가 정말 제대로 잘 된 경우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자생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 시기가 저는 너무나 역동적이라고 보고 굉장히 매력 있는 시기라고 봐요. 80년대 이후 가면 저는 죄송해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런 느낌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받아들일 때, 그걸 우리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걸 막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저는 굉장히 좋고, 그 부분들 역할을 담당하셨던 이분들이 굉장히 좀 특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도 활동 공간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때 역사 정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만 봐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넘쳤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완하자면요.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세계교회협의회나 WSCF, YMCA 등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 곳에 그런 기독학생 네네. 운동, 혹은 기독 신학 운동을 전개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네. 그의 리액션으로 어떤 창조적인 성장이 일어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브라질 그리고 한국 정도가 대표적이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실제로 리액션이 일어나서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만큼 올라간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음, 면에서 외국의 영향, 글로벌한 네트워크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걸 수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난 것은 거의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음, 우선 뭐 잘못하면 모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있었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특별했는가라는 관점에서도 좀 접근해야 좀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이를테면 이제 보네퍼를 강조하신 건 맞지만 보네퍼의 토양은 1928년도 예루살렘 대회입니다. 음, 1928년도 예루살렘 대회 예루살렘. 7건의 보고서가 산업 음, 문제, 농촌 문제, 타종교와의 대화, 또 음, 피선교우의 신생교회의 위치 등등의 음, 오늘 우리 60년대 다룬 주제를 모두 1928년도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8년도에 농촌 문제에 대한 보고는 보고죠. 네네. 보고서의 3분의 1쯤이 한국 농촌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28년부터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세계교회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한국 사람 혹은 한국 교회 대표가 6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 6명이 물론 다 신학자는 아닌데 당시에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실무자들 중심으로 6명이 참석하고 돌아온 뒤에 그 장로교나 감리교는 교파나 교단, 지역, YMCA 등등 거의 1년 동안 보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음, 세계교회가 이렇게 선교나 혹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토양 위에서 보네퍼가 나오기 때문에 보네퍼 개인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한국 세계교회 전체 흐름 속에서 가는 흐름이 좀 약해진 우리가 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또 우리 에큐메니카 운동은 1910년도 에딘버러를 시작으로 하는데 에딘버러에 한국인 참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윤치호가 참석을 했는데 윤치호는 에딘버러 대회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왔던 존 모트를 위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네. 통역할 때 존 모트가 윤치호를 보고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초청을 해서 왔고요. 단순히 참가한 것만이 아니라 에딘버러 대회 때 2번 발표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발표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뭐 새로 생긴 피선교국가 교회고 교회는 작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다. 그냥 선교지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은 돌아가셔도 괜찮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돌아온 뒤에 1911년에 체포돼서 배공인 사건에서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또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다고 하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좌절을 겪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적어도 음,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참가할 때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1927년도 라이프 앤 워크, 또 페이스 앤 오더, 또 28년도에 IMC 창립 이 흐름 속에서 에큐메닉 운동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음, 50년대, 60년대는 저절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런 풍부한 굉장히 풍요로운 세계적인 지성의 혹은 세계적인 교회의 그런 모짜리가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올라서
생긴 열매 같이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화 신학의 모티브도 1952년도에 빌링겐 대회입니다. 빌링겐 네, 대회가 1952년도 빌링겐 대회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어떤 면에서는 신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주장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세계 교회가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52년도 빌링겐 대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의 신학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신학을 넘어선 교회 정책으로까지 확산이 돼서 그것이 이제 그 WSCF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제 WSCF나 YMCA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사회적인 참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참여로 변화되는데도 52년도 빌링겐 대회가 28년도 예루살렘 대회, 52년도 빌링겐 대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쭉 같이 가면서 물론 그 모든 걸 다 수용해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그라운드를 쭉 같이 가면서 이 신학적인 발전 또 운동의 흐름을 같이 이해해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하여튼 1966년도 온양에서의 협의는 참 중요한데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음, 아주 좋은 논찬을 또 해주셔서 상당히 보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저기 아니요, 뭐 하실 말씀?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저쪽으로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배웠고, 이제 오늘 발표에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세계교회가 선교 확장하는 과정에서 에큐메니카 운동이 1910년에서부터 28년 시기에 변화되는 과정들은 이미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사에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이제 이제 기술이고, 그리고 일제 시기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이제 원래 그 선진들이 그 시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세계 대회를 참석하면서 세계를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 식민지 시기에 이제 그 사회 운동들을 전개해 갔다는 것들도 이미 이제 저희가 이제 교과서 안에서 많이 배웠었던 내용인데 다만 저는 최소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WCC가 만들어지는 좀 신앙과 직제라던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만들어지는 배경들은 다 37년, 38년 그리고 40년, 40년으로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되는데 전쟁 이후에 만들어지는 현대 세계에 대한 독해 부분들은 20년대, 10년대와는 에큐메칼 진영에서도 굉장한 전환의 시기이다. 그래서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 관점과 전쟁 이후 인류의 문명에 대한 관점들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10년, 20년대와의 어떤 차별성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60년대의 지적 풍토도 그런 이제 전승들 아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네, 전적으로. 네, 물론 이제 그 50년대, 60, 특히 세계 교회의 지성사에서 50년대, 60년대가 특별합니다. 네, 50년대, 맞습니다. 60년대가 19세기 이후, 19세기 이후의 신학적 발전을 사회사상으로 발전시킨 결정적인 시기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동의합니다. 사회사상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또 세계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연속성도 있고 단절도 있고 네, 또 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수용도 되고 독특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들으면서 우리 그 장공이나 기장이 에큐메니커 운동에 전면에 나선 거는 58년도, 59년도가 맞긴 한데요. 음, 그 이전에 한국 장로교회는 1948년도 WC 창립총회에 창립교회로 참여를 합니다. 음, 회비도 냈고 회비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상당한 자금을 모아가지고 창립을 축하하기 하면서 창립 대회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도네이션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물론 전국에 보고회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1948년도 WC 에딘버러 대회 암스테르담 대회에 단순히 참가하고 개인 자격을 한 것이 아니고 상립회원, 상립교단의 자격으로 참가해서 회비도 내고 기여도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전쟁과 그 이후에 그 소위 얘기하는 58년도에 통합과 합동의 분열 때문에 통합교단은 10년 동안 WCC 회원권을 보류합니다. 그 보류하는 기간 동안에 새로 생긴 기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면에 나선 건 맞죠. 그러나 이 양자의 밸런스도 역시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어떤 특정 교단이 열심히 하던 시기는 있어도 1910년 이후에 에큐메니컬 운동의 맥락 속에서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토양 역할을 했고요. 그것이 피크의 모습으로 어떤 절정의 순간으로 나온 것이 이제 70년대 민주화 운동인데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이 기독교 사회 사상이 폭발할 때까지의 바닥에 흐르는 긴 역사는 1910년 이후 또 그것은 단순히 가서 배운다는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기여하고 교류한 것은 굉장히 작은 교단, 조그만 교회, 신생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에서 기대하고 컸다는 점이 있었던 것은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 조금은 그 기독자 교수 협의회 그 자체 주제에 조금 집중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주제가 다 연결은 돼 있는데 확산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렇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기독자 교수협의에 관한 질문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도 지금 서강대학교에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어, 이, 이제 한 반세기? 반세기 전의 이야기인데, 어,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그 기독자, 교수들의 이제 활동들이 있었다. 그 이분들의 글들은 저도 이제 기도학생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게 전개돼 왔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한 부분은, 어,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이제 한신대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연세대 신학과,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초교파적인 어떤 입장에서 많이 참여하셨는데, 어, 이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의 신학에, 어, 이제 연구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어, 단절돼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 이제 기장과 한신의 중심으로만 이게 이제 형성이 되었던 에큐메니칼 기독자 교수 모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어, 이제 8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 사실상 이제 이게 이 활동이 이제 사라져 가는 것 같은데 어, 또 다른 어떤 그 소위 이제 복음주의권으로 이제 볼 수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 학술 동호회, 뭐, 이런 또 단체가 하나 등장을 했고, 기독교 학술 동호회에서 뭐 신앙과 학문, 뭐 이런 학술지부터, 어, 기독경영연구원 등등 굉장히 사실 규모가 큰 활발한 어떤 또 이 활동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기독자 교수들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이 시기 이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독자 교수 협의회에 계셨던 선생님들의 소속 교단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분석 대상인데 제가 다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부분도 같이. 근데 왜 분석 대상을 삼지 못했을까? 지금 잠깐 선생님 말씀하셔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좀 성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교단의 색채를 드러내지 않을 만큼 실제로 에큐메니컬 운동성에 대한 집중된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교단 소속이지 이 부분을 좀 놓쳤지 않았나 이 생각이 지금 언뜻 들고 그리고 실제로 60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자유롭게 에큐메니카를 말하고 운동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글을 쓰고 논쟁할 수 있었던 교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 교단 내지는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교단은 몇 안 됐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교단에 소속된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문영 교수나 이런 분들은 기장이나 이런 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좀 다른 교단들도 분명히 있었다. 통합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0년대 이후 부분에 저는 발전적 일종의 해소라고 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목표와 그리고 지향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투쟁의 과제가 명확했을 때의 집단성, 응집력과 그리고 자체적인 발전적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한 연대와 운동의 목표가 확장되고 교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소그룹에서 확산된 운동 안에서 운동의 뭐죠? 확대되는 과정이 전 자연스러운 운동의 메커니즘 일종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직자 교수협의회라고 하는 더 큰 틀에서의 사회활동 공간이 생기면서 이분들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사회적 관심 속에서 확산되는 속에서 이제 일종의 해소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는 제가 잘 모르는 단체예요. 아, 그 좀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그 네네.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계보가 사실은 두 가지 계보가 크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70년대 중후반에서 예를 들자면 이른바 그 보수적 신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웨슬리 웬트워스라든지 IVF, IVP 그룹들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후반에서 그것이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편에서는 그냥 독재에 대해서 찬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 어떤 색깔을 넘어서 민중신학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가지 못하는 어떤 중도 온건 그룹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기독교 대학 동역회 기독학술 동역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큐베이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대별로 쭉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영향을 끼쳤던 이제 트랜스내셔널한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 거는 60년대 보수 개신교 북미에서 프랜스 셰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또 화란 개혁주의 사람 전통들이 계획이 있어서 있었겠죠? 네네, 아브라함 하이퍼. 하이퍼라든지 이런 전통들이 연결돼서 되는 음. 흐름들인데요. 확실히 이제 그것들이 80년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중도 온건 스탠스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가면 이제 김문현이라든지 독청운동으로도 갔지만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고 하면서는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또 다른 그냥 컨서버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계파가 다르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계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시대적으로 60년대, 70년대 기독 교수자 협의회와 80년대 어떤 그 개혁주의 보수적인 그런 것들을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의 어떤 그 원로급 선생님들의 이제 손동호 선생님이라든지 또 여기에 또 영향을 준 분들이 또 이만열 선생님이 있는데 또 그 이만열 선생님, 손동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고신교단 그렇죠. 출신이다 보니까 이만열 선생님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동시에 이제 해직 교수하면서 안병훈 선생님이 굉장히 친하게 되고 70년대 그 작업들도 있게 됐고 그런 면에서 좀 그 이만열 선생님은 좀 약간 이쪽 저쪽에 약간 좀 걸쳐 있으면서 물론 기독 세계관 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좀 따르는 멘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김영찬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60년대, 70년대 손봉원 선생님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총신이나 이런 쪽에 교수 원로 선생님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특히 그 기독교 사상 같은 걸 보면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손봉원 선생님이 서울대에 가시기 전에 외대에 계실 때는 민중신학자들, 그러니까 그 진보적 신학자들이랑 그 막 지상 좌담하고 좌담 같은 하죠. 걸 하시잖아요. 근데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는 이제 총신이나 이 보수 쪽으로만 또 기울으시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교차 지점은 어디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궁금한 지점이 들었었고, 그리고 기독 교수자 협의회를 리스트업을 쭉 해보면, 이게 분명히 이게 좀 그 전면에 프론트라인에 나선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나 그 뭐냐, 사회학자들 뿐만 아니라 또 보수인데 이런 맞습니다. 분들도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좀 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질문을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연구 주제가 굉장히 세분화된 연구 주제들, 기독자 교수 협의회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도 이론적, 이념적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관심 분야에 따라서 분명히 교단 내 색채에 따라서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좋은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보고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연구들을 계속 더 많이 확장을 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든 생각인데, 한 가지 저는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요 정체성이 유지가 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 흐름 속에 사상적 변화의 한 흐름인데 변형 논리가 들어오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과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 어떤 대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 변형 논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학습 운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이제 선배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학적 변형 논리이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적 해법을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신학적인 더 많은 진전된 논의로 가야 되는데 1세대의 이론가들이 이미 이 현장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이제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전면으로 나설 수 없는 세대가 돼가면서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이론가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막시즘이라든가 뭐 마오이즘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실제로 변혁 운동을 했던 세대들을 이론적으로 무장하게 해줄 수 있는 기독교적 변증이 그 시기에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도 일종의 이 세대 간의 어떤 일종의 교체이기도 할 수 있고 60년대의 세속화 뭐 무슨 이런 관련한 이런 이제 현실 조응하는 신학이 있었다고 하면 80년대 그에 맞는 기독교적 현실 운동에 맞는 이 변형 논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이론적 세대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일종의 저는 복수화 운동은 아니지만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운동 로 이제 선회하는 어떤 일종의 방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충분히 타당성인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막시즘하고 기독교 현실주의와의 조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독교 교수 이분들에게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뭐 박순경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막시즘을 굉장히 깊이 천착도 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개별적이었고 집단 지성 안에서 하나의 논리로 기독교 변증 안에서 그거를 체계화시켰다거나 논리를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80년대 변형 논리 속에서는 요 진보성이 유지가 되지 않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지금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질문은 안 강일 선생님이 나가시다. 먼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기독자 교수협의회 안에서 그 여성 그 기독자 교수에 대한 혹시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우정 교수님, 교수님이 계시죠. 박순경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을 테고 또 그것이 여성 신학이나 또 그 어떤 그 여성학 쪽에 상당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혹시 어떠신지 해서요? 70년대 이 개신교 부문에서 여성 운동은 정말 좀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기독자 교수 협의회에서는 크게 보여드러지진 않습니다. 네. 기독자 교수 협의회에서는 서구 신학에 대한 수용과 그것을 보편화하는 과정에 집중해 있었고 오히려 여성주의라던가 여성 운동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동시기에 같이 있었던 70년대 후반에 기독자 교수 협의회하고 만들어진 배경은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거의 비슷해요. 독일 교회 자본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들 단위들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간 개발하는 차원에서 부문 운동 부분에 대한 의식화 교육은 오히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실질적인 교육들을 많이 했거든, 양산을 했는데 그때 여성 부문 운동, 여성주의를 실질적으로 의식 개발을 하고 운동을 확산시키고 만들고 구성했던 집단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쪽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가시거나 거기서 실제로 기독자 교수 협의하고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아주 밀접하게 교류를 많이 했어요. 가서 교육을 할 때 의식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커리큘럼을 짜거나 할 때 다 이 교수협의회에서 가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주의와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어떤 모태 운동은 아카데미가 훨씬 더 장려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초기 운동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외에는 이유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특히 우리 이태영 박사라든가 1세대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실제로는 교회 여성연합회 교연에서 교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 운동 안에서 여성주의 운동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운동의 반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사회적 구조의 문제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이 70년대는 좀 더 컸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기 여성주의 운동들이 그 시기에는 좀 보인다고 할까요? 뭐 기생관광 반대 운동이랄지 아니면 어, 소위 말해서 여성 목회자 운동, 목회자나 이런 거 기장에서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접근이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성주의 운동이 저는 크게 진보적성을 갖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이 기독자 교수 협의회가 신학자 협의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도 다수가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한한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학자이시면서도 이분이 또 신학도 공부를 하셨고 한때 그 에모리 대학인가 해서 하셨고 실제로 이분이 이제 민중사회학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70년대적 어떤 그 담론을 이제 그 만드시고 그 민중사회학이 이 민중신학과 긴밀한 사실은 이제 연관성이 네네,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만드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한한상 교수 외에도 이제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 안에서 신학이 아닌 다른 어떤 일반 학문을 그 연구하시면서 뭔가 그 기독자 교수협의회 안에 함께 논의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을 조금 좀 거론해 본다면 또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연장선상에서 질문인데 저는 네, 사실 그게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창립준비위원회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강원용 쌤하고 권영 목사님하고 뭐 서남동 쌤 그 선언문 보면 그 세속 세계에서의 크리스천의 현존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간 기독자 교수 협의회인데 굉장히 신학적인 무게가 굉장히 강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세속화 신학 그리고 어떤 근대화의 세속 신학, 민족 신학 그리고 특히 영감을 불러일으킨 운동의 정치에 그 굉장히 무게감이 강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서 그러면은 사회학자로서 기독교적 현존을 대학에서 연구한다는 건 무엇일까, 고민한다는 건 무엇일까 할 때는 신앙 선생님의 생각이 들었고, 이만열 선생님이 그 고민 속에서 그 구한말 민족주의 운동을 고민한 것으로서 역사학자로서 이만열 선생님이 그 첫 번째 그 민족주의 그 논문이 중요하게 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한편, 물론 이제 그
두 분이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노명희 역사에서 선생님. 노명식 노명 선생님이 선생님, 네. 노명식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그 중에 노명식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만열 선생님하고 한양 선생님은 딱 이게 사회학적인 이론이지만 동시에 그걸 그 기록자로서의 연결을 잘 보여주신 모델이었다고 생각하는 노명식 선생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고, 그 연장선에 근데 저는 이제 정치학이다 보니까, 근데 사회가 운동의 정치가 있다면 제도의 정치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뭐 개발의 음. 틀이든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정치적 레짐의 문제나 어떤 정치적 음. 구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학자로서 이제 공헌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굉장히 바깥의 정치, 운동의 정치 혹은 또 이제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어떤 음. 그런 방식의 어떤 신학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만 많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당시에 구체적인 경제학자로서의 분석이 되는 기독자는 있었는가? 혹은 정치학자로서 단순히 이게 그 비인간적인 어떤 그 학대의 거를 이제 그 맞서야 된다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기독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정치적 구조나 레짐뿐만 아니라 구조나 어떤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가를 디베이트나 또는 프로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걸려있는 부분이 사실 개발 담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그 부분을 사실 짚고 들어가야 정치학자나 경제학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빈 공백이었나? 원래 그 당시에 그 기독자 교수 협의회 자체가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아까 그 협의회 그 일정 아까 있었잖아요. 그게 73년, 5년, 8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현장에서와 접목되어 있는 자기들의 전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실제로 협의회들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60년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과도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신학적 논의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한국 사회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라는 그 이행기적인 그런 측면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이 돼서 자기 언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전 70년대라고 보는데 실제로 70년대인 지적 담론들이 많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현실들이 그대로 너무나 많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들이 보이고 KSCF 학생들이 그냥 잡혀 들어가고 네. 그 지도 교수들이 잡혀 들어가고 뭐 74년 5년 김창국 이런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잡혀 민청학년으로 다 들어가고 뭐 서남동 이문영이 이런 분들은 76년도에 막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전공에 맞는 요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지적 활동들이 저는 실제로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집단성이 초기에 공유했던 기독자 교수협의회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조금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협의회 자료들을 보면 나타나는 게 뭐 김용준 교수 같은 경우는 현대 과학 문명에 대한 종교성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핵무기 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성과 성경을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언어들을 막 개발하려고 굉장히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 이건 68세대 68 이후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의식들이 확장됐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문명 속에서 이 과학 문명이 가지고 있는 폐해나 아니면은 이 선진성에 접목해야 되는 종교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의 글들 속에는 네네. 뭐 현영학 선생 같은 경우는 윤리를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 종교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은 글이 워낙 많아요. 현영학 선생님들은 그런 글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있을 것 같고 노명식 선생님은 전 이분의 글을 참 많이 읽었는데 역사 이론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정형화된 역사학자다라고 보이지만 이분에게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독교적 진보성 저는 이런 거는 좀 잘 찾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자체가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에게 미친 영향은 어, 이 역사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추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실존의 어떤 그 장소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분을 통해서 저는 확산이 됐다라고 봐요. 아까도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장공 같은 경우도 노명식하고의 이 교류가 굉장히 밀접했는데 이분 자체가 역사 이론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서구의 역사학자들의 생각들을 들여오고 그걸 번역하고 하는 그 얘기들을 계속 확산시키는 과정이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 실존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 토양이 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명희 선생의 가장 큰 공이 저는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쭉 리스트를 보여주신 걸 보면서, 먼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정치학자는 누구야? 괄호 열고 정치학,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없어요. 2명 정도 있고, 그럼 정치학자가 누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신고전주의가 어땠느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종속이론이 어땠니, 비이론이 어땠니, 이런 것들하고 계속해서 실험해 가면서, 그러니까 정치학 필드에서 실험하고, 경제학 필드에서 실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제 신학적인 기독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같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데, 2세기 정치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세기, 근데 그분은 곧바로 80년대 가면 민정당으로 예비 3선을 하면서 그 12대, 14대, 15대에 4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없는 정치 건가? 그래서 그래서 없습니다. 이런 네. 이런 생각이 정치적으로, 네. 한편에서는 들긴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록재 교수회가 70년대 이렇게 엄브렐러 조직으로 있지만 그 마치 10에서 20으로 그러니까 10에서 30, 그러니까 이승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박정희한테 이렇게 네. 투신하는 것처럼 그 40에서 이렇게 기독자 교수회가 있다가 50에서 이렇게 이세기 그 고려대 정치학 이쪽처럼 이렇게 되는 흐름들도 또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 그게 이분의 일탈이냐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그 분기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여전히 전체 메인스트림은 강력하게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뭐 사람들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이런 것도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초기에 굉장히 비판적 지식인으로 네. 굉장한 정체성을 가졌는데 이렇게 공화국이 이제 뭐 개혁공화국으로 바뀌고 뭔가 그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상당히 또 현실 타협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네. 네. 지금 이세기 선생이 저 목록에도 있긴 하지만 죄송한데 그분은 그 활동 공간 안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협의회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이 자기의 이 체제 안에서 이걸 네. 유지했던 분들이에요. 확실하게. 예,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좀 층이는 부분이 가늘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공과도 저는 좀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 그걸 타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본래의 길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협의회도 많을 때는 인원이 뭐 60명, 80명,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70년대 가면 기독자 교수협회가 메인 중앙에만 있지 않고요. 지역 단위 협의회를 다 만들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70년대 기독자 교수협회 연구에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국적인 상황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전 세계적 기독자 교수협회가 형성된 공간 안에서 그런 시도들이 다 있었다고 보는데, 한국 사회는 그걸 조직화하려고 했던 시도와 그리고 지방과 서울 간의 연결, 그리고 가서 파견하고 행정 실무자들을 가서 그쪽 지방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안지용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지방에 파견이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중소도시까지 제가 지금 그 도시 이름들이나 이게 저기 조직됐던 곳들을 다 이제 좀 조사를 했었는데 웬만한 중견 도시들까지는 대학을 기반으로 하겠죠. 당연히 기독자 교수협의회는 대학을 지도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지방 단위 조직까지도 다 만듭니다.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파워예요. 진짜 그야말로 파워를 하나의 형성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를 기독자적 사회로, 세계로, 최소한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는,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한 건데, 그 역시도 좀
70년 중반 이후로는 완전히 형해화되죠. 거기에 유일하게 그 자생적으로 해서 저기 생명을 가진 게 전남입니다. 전라도에 뭐 그 뭡니까 그 운동 그 뭐예요 그 사건 그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5.18. 아니 5.18 전에 있었던 그 광주에서 있었던 제가 지금 그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다 배경들이 그 기독자 교수 협의 광주 지역에서의 협의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시국 사건 시국 사건인데 정치 대체로 사건인데 언제죠? 79년 8년 78년도 유신 후기인데 어 지금 아유 너무 중요한 사건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인데 제가 지금 완전히 블랙아웃 됐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그때도 그분들이 계속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서 완전 직접적으로 탄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거점 곳에서는 그 기독자 교수협회가 그런 활동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기도 해요. 아주 재미있죠. 예. 음. 그러면 전파하고 확산해야겠다 그런 문제가 문제의식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문제의식을 담은 네, 문제의식이 잡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조직하자. 그게 결의가 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문서가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거점들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의회들이 만들어집니다. 부산, 뭐 광주, 뭐 대전, 뭐 이런 저기 한좀 몇 개 굉장히 좀 중요한 있었어요.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네, 더 있으시면 네.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구지수 선생님, 우리,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아카이브스에서 성함은 여러 번 봤어요. 기독교 관련 글들을 많이 정리해 주셔서 어느 분인가 네네. 궁금했는데 오늘 봐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가 많이 지나갔는데요. 조금은 나온 것 같은데 이 기독자 협의회 혹은 기독 지식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한계나 문제점, 네. 남기는 과제는 뭘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음. 어, 음, 저, 제가 지금 아까 광주. 광주 사건을 지금 꼭 혹시 말씀드리고 그 싶어서 교육지표 사건인가요? 교육지표 사건입니다. 우리 교육지표 사건 음. 맞아요. 우리 교육지표 사건은 오, 관계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교수협의회 다녀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네, 굉장히 네, 우리 교육지표 사건. 흥미로운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지역에도 조직이 음, 있었다는 건 저는 완전 처음 음, 알았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서 아주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부산 지역도 좀 탄탄했었고, 광주 지역, 그랬을 광주 것 전남 같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거기는 뭐 민주화 운동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쪽에서 뭐 광주 쪽은 워낙 탄탄해 이게 베이스가 있었고, 네. 뭐 그분들이 5.18까지 이어지는 그룹이 되죠. 예. 지금 아까 그 네네. 한계와 한계. 또 과제. 예. 어, 한계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늘 지식인 운동의 한계는 선언적인 한계, 예, 그리고, 기층 기층 민중과의 어떤 괴리, 분리, 뭐, 이런 거로 저는 보통 우리가 역사 분석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요분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기독자 교수 협의회는 전형적인 지식인 운동을 했어요. 이분은. 지식들을 생산했고, 그걸 유포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회 변형 논리, 변화 논리, 개혁 논리들을 만들어낸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식인 운동을 했는데 그 지식인 운동 내용들 속에는 이분들은 현장으로과의 연결과 기층 민중들이 무엇이다라는 걸 호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한계성보다는 전 진취성을 더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속하지 못했던 것, 계속 지속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단명했어, 실제로. 이분들의 생명은 70년대 후반이면 끝이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80년대 이후는 다른 버전의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명했었던 것은 뭘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독교적 변증의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세대의 어떤 전승이 되지 않았던 것, 2세대로만 끝이 났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일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대의 KSCF라든가 현장에서 운동했던 학생들조차도 이 세대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왕왕 얘기들을 하려고 보면. 그리고 뭐 굳이 우리는 우리끼리 공부했지. KSCF 활동하면서 뭐 책들을 보고 공부했지. 선생님들로부터 별로 배운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조금 그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건데 네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스승 없는 그 세대가 없는데 저는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라고 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도 한국 현대사와 기독자 교수 협의라고 얘기하는 건 어,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간의 의식 개발과 사회의 의식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한계 요인보다는 저는 좀 더 진취적인 요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 기도 학생 운동 KSCF라든가 뭐 EYC라든가 이렇게 학생 청년들이 활동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선배들이 또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이제 공부하는 모임에서 사실상 약간 그 교육적 지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보다 한 뭐 그 나이로 한 서너 살 위의 선배들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집회를 하거나 또 어떤 책을 읽거나 할 때는 기독자 교수협의회 이분들의 어떤 그 강연이나 또 맞습니다. 저술 이런 내용에서 받는 영향은 굉장히 컸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의 측면에서는 거의 지배적인 영향을 지배적 맞습니다.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환상, 서남동, 음. 안병무 또 뭐 아까 그 이문영이나 음. 이우정이나 뭐 이런 분들의 그 글들이나 또 그런 행동, 음. 그 성명서에 서명하시면서 감옥에도 가시고 이런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교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정말 자기 그 몸 뭐 그 보신하느라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럴 때 우리 기독자 교수협 이분들은 용감하게 발언하고 강연할 때 나서서 하고 감옥에도 가서 함께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감옥에서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주는 영향들은 저는 절대로 그거 낮게 평가할 일이 아니고 아마 선배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네. 우리끼리 컸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세미나 지도하고 그때 했던 선배들 얘기고 이제 이렇게 조금 지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말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컸죠. 음. 그 오늘 아까 저기 그 질의응답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된 건데 저는 이 내용도 조금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체로 기독교 안에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그때는 이제 진보라는 단어를 안 썼으니까요.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어떤 지식인 그룹으로 기독자 교수협의회는 뭐 정말 독보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 그 아까 그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이게 정식 명칭이네요 보니까 이제 복음주의 쪽에 그 학문 세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모여서 그래도 뭔가 그 현실 어떤 현실의 삶과 기독교 신앙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지적 담론을 뭔가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2009년에 설립되었다고 나오네요. 네, 2009년에. 2009년이요? 네. 어, 다른가요? 그, 그러니까 공식 설립은 그때 그게 통합이, 그러니까 기대서, 기독교 대학 설립위원회하고 기독교 학문연구회하고 또 한 군데가 뭐더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계속 있었고 80년대에 주요로 있었고 아, 그것들이 이제 그 마치 KSCF 전에 뭐 K 그 뭐야 그 음, Y가 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된 네네. 건데
구성 자체는 사실은 80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그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기독교 대학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서 지금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 양승훈 네네네. 선생님이 하시는 그것도 사실 그 맥락이고요. 네네네. 그게 사실 원래 동국대 물리교육과에서 이제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교수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건데 그런 맥락이고 근데 그 세대가 80년대 참여했던 그 세대와 지금 2020년대 그 기독교 세계관 그 2000년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게 그 갈라졌어요. 네. 거기서 이제 주요했던 분 중에 메인으로 참여했던 어떤 교수님이 국정교과서를 하고 하면서 네. 그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갈라지고 그래서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원래 중도 온건 보수였다가 굉장히 극우 쪽인 파트가 있고 그리고 약간은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중도적인 파트가 있고 약간 지금 거기도 좀 약간 지도 그리기가 세대 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손민서 선생님이 비교적 조금 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2009년에 통합적으로 설립된 게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된 모양인데 그 이전에 아마 이런저런 그룹들이 이렇게 학문과 이제 기독교 신앙 이런 거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 운동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는 기독교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모임. 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복음주의 쪽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말이네요. 네, 키워드가 돼서 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 열심히 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고 그걸 학문 세계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 대체로 이제 개혁주의적 어떤 세계관과 맞습니다. 네네. 연결이 되는 예. 그런 이제 운동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 신앙과 학문이라는 잡지 계속 내고 있고 그런데 대체로 이제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 젊은 세대들 중에 아마도 90년대 학번일 것 같은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모임 아시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모임이 그 청어람 아카데미 그룹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4, 5년 정도 열심히 그래도 모이고 토론하고 근데 대부분 석박사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제 모였던 그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런 것만 알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한 4, 5년 정도 활동하다가 완전히 그 이후로는 중단된 그런 상태고 어, 그런 정도가 대체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손민석 선생님이 잠깐 중간에 질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정치 현실 체제에 대해서 기독자 교수협회는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기독자 교수협의회가 신학 논리를 계속 이제 지식사회화에 적용하고 그것을 현실 적용 참여 논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주 활동 영역에서 정치적 발언이 처음 나온 게 협의회의 이름으로 나온 게 71년도 대선 때 자유민주 체제의 이제 수호에 대한 성명서를 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최초의 선언서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신학 베이스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신학 베이스가 현실 정치 안에서 녹였을 때 지지하고 돼야 되는 체제의 문제로 돌아가면 자유민주 체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가 나왔고 그 성명서를 발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치적 논리는 이것이다라고 거의 선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선언서 초안을 서광선 선생님이 작성을 하셨다고. 그리고 협의회에서 그 이제 집행부에서 그걸 통과를 시켜서 선언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선언서도 자료집 안에 들어있는데 대체로 그러면 기독자 교수협의회 모임 분들의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이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지향성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회복이다. 네네. 독재 뭐 이런 건 아니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럼요. 저항하지만 네네. 그러나 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그런 얘기는 네네. 사실상 없습니다. 없었던 걸로 네네. 네. 볼 수 있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게 뭐, 그게 어떤 진보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게 70년대까지의 진보적인 사회운동, 그리고 네. 체제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에요. 민주주의 그게 회복이었습니다. 민주회복, 민주제도의 회복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저항 논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회복이고, 민주제도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회운동의 정치 언어 아젠다였기 때문에 이분들도 동일한 언어 속에서 정치운동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그런 시도를 했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60년, 80년대 이후 저희가 이제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 실질적으로 더 운동이 지속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데서 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80년대 이제 그 중반을 지나면서 학생 청년 운동이나 노동 운동의 일종의 정치적 그 이제 지향은 거의 완전히 이제 막스주의나 아니면은 최소한 음, 아무리 그 좀 온건해도 네네. 사회민주주의처럼 그것도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이제 입장이고 정말로 완전히 체제 변혁, 자본주의 타도 네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자본주의 타도라고 하는 그런 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담론으로 거의 그 이제 일반화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 이분들은 상당한 이제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랑 같이 민중신학을 논하고 같이 토론해서 어떤 그 어, 지식을 형성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단절돼서 더 이상 이제 대화나 토론이 어렵고 어 그러면서 대체로 무대에서 약간 이렇게 이제 후퇴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바로 그렇게 드린 건데, 활동 공간에서는 이미 70년대 후반 이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광주 사태가 나고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광주 이 직후에 광주 일어나면서 5.17 예비 검속 때 다 검속돼서 들어가고 나와서는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은 재야 운동으로 상당 부분은 흡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직 처리돼서 복직이 돼서 학교로 그냥 돌아가시고 그래서 기독자 교수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활동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뜨문뜨문 있었고 오히려 활동할 수 있었던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직 교수 협의회에 만들어진 그 연장선상에서 80년대 중반까지 활동하시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민교협이나 이런 식으로 갔지 실제로 학생 운동 그룹들과 연결이 되었 흔적은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형 논리나 이런 것들은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부터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막시즘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변증 논리를 만들지 못했죠. 기독자 교수 협의회에서는 명백하게 이런 네, 부분은 네. 가져가세요. 그래서 네. 좀 더, 이 80년대 이후 부분은 일단 자료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도 70년대까지 뭐 이런 자료집이어가지고 80년대 이후는 좀 더, 연구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의 대상이 될까? 저는 조금 미지수예요. 오히려. 연구의 대상은, 좀 어렵다라고 봐요. 80년대 이후의 기독자 교수협의회는. 주목할 만한 어떤 활동 내용이 네네, 없어요.